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배당락이 있었습니다. 계산대로라면 45포인트 정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5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으니까 대충 50포인트 정도가 오른 셈이 됩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배당락 당일날 주가가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는 덜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배당락으로 해서 주가가 떨어진 것을 얼마 만에 회복하느냐 하는 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는데요.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당일날 모두 다 회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이 지금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사모님께 먼저 여쭤볼 부분이 간밤에 있었던 시장서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9,000을 넘었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 터질 때의 가장 최고가가 5,050이었거든요. 그리고 내려올 때 도대체 이 지수를 언제쯤 회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거의 2배 정도에 가까운 그런 그 주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10%만 더 오르면 진짜 만을 넘어가는데요. 나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을 흔히 산업 구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글로벌하게는 보통 11개 정도 섹터 구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던 말이 이 11개의 섹터 중에서 한 개가 전체 시가총액 비중의 20%가 넘으면 버블이고 버블 붕괴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2000년에는 IT가 이게 30%까지 올라갔다가 버블 붕괴가 생겼죠. 기술적 버블 붕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금융 섹터가 20%를 넘어섰다가 역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죠. 근데 이게 IT 섹터가 다시 2015년부터 20%를 넘어섰고 지금 좀 다른 섹터에 떼준 것까지 감안하면 거의 30%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버블 붕괴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I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되고 IT 기업이 유통회사가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IT의 그 급성장 그리고 IT 산업의 계속되는 성장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게 새로운 현상이에요. 과거처럼 IT 섹터가 너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 주식시장도 사상 최고치를 치는데 이게 기업 이익으로 보면 사실 올해 기업 이익이 그렇게 증가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기업 이익이 그렇게 증가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IT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가 올라가는 것도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IT 중심으로만 올라가고 외국인들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IT 세상이고 사람들이 IT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고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나스닥 말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미국 주식시장인데요. 호황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기업 이익이겠죠. 기업 이익인데 올해 기업 이익이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거의 전체로 한 30%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게 내년에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선반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기업 이익이 증가율이 거의 제로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재선에 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위해서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해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내수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중소형주나 다른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해외가 성장하면서 미국 S&P 500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의 한 42%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유럽의 매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내년에 추진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강세 그러면 유럽에서도 통화 가치 강세 때문에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로 가지고 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선반영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도 미국 주식시장. 이 정도면 요새 말로 묻고 따블로 가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지금 방송 바로 전에 지금 피터 나버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내년 1월 중에 다우존스 3만 간다. 자신 있다. 예.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일단 내년도 미국 증시 계속적으로 호황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조금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 될 때 언론 매체에서 유포리아라는 말을 합니다. 예. 극단의 도취감 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2020년 미국 증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요. 통계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다우가 20% 이상 증가한 한 해, 그 해 다음 해에 보면은 9% 이상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졌고요. 예. 나스닥이 30% 올라갈 땐 14%, S&P 500이 올라갈 때는 20% 올라갈 땐 11%. 이것들만 봐서 통계적으로 봐서 내년도에 미국 증시 또 괜찮을 것 같고요. 더 좋은 이유는 지금 풋옵션 그러니까 지금 완만한 상승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완만한 상승세라는 것은 사실 해석을 해보면 해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풋옵션 지금 1%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위험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완만하게 갈 수 있고요. 결국은 지금 뭐 팡이 이 시장을 이끄는 게 아니라 내년도는 마가 예. 트럼프가 진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주식 시장이 부러지는 거를 참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묻고 따블로가 여기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도에 IT 버블이 났을 때에 시장에서 그거를 경험을 했는데요. 당시 주가가 5천이고 지금이 9천이면 지금이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안정도 면에서는 지금이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선 뭐 앞에서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국에서 기업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2000년도 초에 시작할 때 나스닥 지수가 3200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3월 달이 되면 5천을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단기간에 얼마나 급등을 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주가 움직임은 그런 형태하고는 상당히 떨어지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도 초 이럴 때 미국 시장이 자기 힘을 못 이겨서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000년도 IT 버블 때처럼 그렇게 큰 그 변동이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이제 신흥국 주식시장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포함되는 그 부분들인데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경기 변동과 좀 무관하다고 본다면 예. 뭐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이 그런 게 있죠. 경기에 좀 예민한 산업이 있고 방어적인 산업이 있고 그러는데 신흥국은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게 기업 이익이나 주가의 변동이 굉장히 극심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에 좀 덜 예민한데 반해서 신흥국은 경기에 굉장히 예민한데 글로벌 경제를 보면 지난 9월 달에 바닥을 찍고 예. 조금 개선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확실하게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 분명히 밝혔고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죠. 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이야기면 합의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생산 활동이라는 게 좀 개선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재고를 계속 줄여오고 생산을 줄여왔는데 조만간에 미중이 합의할 것 같으니 이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금씩 돌아서는 모양이 10월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 신흥국을 포함해서 보면 이 경기 확장 국면과 경기 수축 국면은 아주 뚜렷하게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주가 올라가고 경기 수축 국면에 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지난 한 9월, 10월 정도부터 해서 신흥국,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주가 상승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게 뭐 경기 확장 국면이 얼마나 갈 것인가의 문제긴 합니다만 뭐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합의가 그렇게 뭐 한두 달 만에 깨질 것 같지는 않고 아마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가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정책도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고 예. 그리고 중국을 뭐 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한 1년 정도 최소한 한 1년 정도의 경기 확장 국면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주식 투자에 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모님은 내년도 네. 신흥국하고 일단 뭐 신흥국 어떻게 그 주식시장이 네.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이제 뭐 하여튼 콘센서스는 내년도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항상 예. 경기가 회복될 때 신흥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증시가 항상 수익률이 미국 장보다 좋았거든요. 거기서 근거를 하고요. 지금 벌써 보십시오. 11년 계속된 뉴욕 증시의 이 초강세장 예. 이제 필요할 때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아무래도 대선이란 큰 이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뭐 보고서에서 의문심하는 거는 지금 S&P에서 퍼가 18배예요. 18배, 19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예.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지난 10년간 평균이 15배 정도 됐는데 조금 이 뭐 버블이 있는 거 아니냐 등등을 종합해 볼 때 지금 G2를 떠나라. 예.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들이 나오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이나 뭐 한국을 포함하고 다 했을 때 25%에서 40% 정도 지금 저평가돼 있다고 지금 뭐 다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싼 주식으로 가성비가 좋은 대로 옮겨 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신흥국도 내년도에는 같이 동조화되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가 굉장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현재까지는 아무튼 신흥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까지도 주가는 신흥국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에 접근했다고는 제가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항상 주가 전체 시가총액하고 우리나라 GDP하고 이 비교를 하면은 한 20%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따라서 내년도 뭐 2%에서 2.3%, 4%까지의 성장을 하면은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계산한 것은 증시가 지금 오를 수 있는 여력이 한 16% 정도 지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항상 뭐 이런 얘기할 때 기승전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복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경제 성장과 주식시장에 녹여드느냐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지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 활황을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 심리를 좀 확대해 줘야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월간에 지금 뭐 이 투자하시는 금액이 4조 8천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뭐 이렇게 쭉 평균을 해보면 6조 6천억, 7천억 이랬거든요. 그래서 예. 투자 심리가 굉장히 뭐 위축돼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또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푸느냐 따라서 우리도 반등을 할 수 있고요. 벌써 이제 2,500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갖고 제가 이제 또 작년도 거 보고한 걸 싹 보니까 작년도에 올해 2,400이 뭐 아주 이 대세였는데 예. 2,400 근처도 못 갔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2018년도에는 우리가 3,000 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한국 증시 저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배트를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전망보다는 분기 전망에 조금 더 뭐 공부도 하시고 더 조사를 하시면서 짧게 잡고 끊어치는 그러한 한국 증시. 그러나 반등의 여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내년이군요. 예. 예, 그 상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요. 그 아주 크고 비싼 종목들이 계속 더 비싸지고 뭐 아닌 종목들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산업이 있습니다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사실상 굉장히 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예. 한국이 대표적인데 이게 중화학공업 너무 중심인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이게 예전만큼 수요도 없고 그리고 IT 기업들이 이 영역을 계속 잠식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와 있고 유통업체들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유통업체 들어간 게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아니고 기존 그
기존의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이제 공격하고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도체라는 게 있습니다만 한쪽으로는 또 이 IT 기업의 경쟁 상대에서 경쟁이 상당히 좀 고전하는 그런 전통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2017년에 주가가 뭐 2,600 코스피가 올라갈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2,000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떨어질 때는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면 이건 뭐 1,600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안 가고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걱정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자체가 굉장히 편중돼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인데, 여기에 이제 뭐 부동산도 그렇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다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종목군을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군이 확산된다고 보기에는 이게 경기가 한 1년 이상 계속 확장이 돼야지 종목군이 좀 넓게 확산되지 않겠는가 싶고, 너무 발빠르게 앞서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시장에 그 머무르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이렇게 투자하려면 사실 반도체 이쪽 업종들이 비중이 높으니까 웬만큼은 따라가겠죠. 근데 이걸 이제 종목군을 확산시켜서 다른 산업이나 조그마한 종목이나 보면 제가 봐도 참 저평가되고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부동산을 보시면 너무나 분명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좀 심각해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이 저평가되어 있는 조그마한 가지주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긴 한데, 한국에서는 그게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거를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은 올해도 좋았고요. 내년도는 올해만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상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승의 기운은 내년도에 신흥국으로도 어느 정도 이게 번져 나갈 거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에 따라서 상당한 모멘텀을 좀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산업의 구조 자체가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이런 쪽은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 특히 나머지 중화학공업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상무님께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그 IT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계속 시장을 끌고 왔던 형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년도서부터는 하드웨어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뭐 우리가 구글이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모든 기업들이 보면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타다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계속 혁신을 많이 해왔고, 그 기업들에 의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효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모양이 보여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세상 거의 웬만한 것들 다 장악해 들어가겠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키워왔죠. 근데 최근 1년 동안 보게 되면 이 기업들에서 혁신이 잘 안 보여요. 그게 뭐 사람들이 코딩을 이제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하드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지금 타다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고 들어가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 더 이상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선거가 있어요. 미국도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나라 총선이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혁신 기업들은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게 고용 효과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혁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존 기업들,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갖고 있는 기존 기업들을 공격해서 서로 뺏어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선거 때가 되면 이쪽에 대한 규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페이스북 규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2012년도 그랬고 16년도 그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 기업들이 좀 주가 흐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혁신적인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내년 대통령 선거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 이 세상에 파는 IT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나고 나서도 또 IT일 건데 갑자기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예. 하드웨어가,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뭐 새로운 사람들의 그 눈길을 끄는 거는 가령 뭐 애플의 에어팟 이런 것이고, 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또 이게 하드웨어에서 어느 소프트웨어가 끌고 오고 정체된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또 밀고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당연히 사람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이쪽 하드웨어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년에는 IT 쪽도 소프트웨어보다는 그동안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보다 뭐 한국에도 있죠. 반도체 회사들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이런 하드웨어 쪽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드웨어는 굉장히 쌉니다.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예, 그렇죠. 그쪽에 주목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똑같은 IT에서도 하드웨어가 좀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문님께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1단계 합의는 났는데 사인이 잘 안 나다가 보니까 원래 대통령과 주석급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게 장관급으로 내려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다가 좀 더 그래서 차관급으로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서명식을 갖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아무튼 1차 협상은 어떻게 되든지 이제 문서화돼서 그렇죠. 넘어가는 형태가 될 거고,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 건지 2020년도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트럼프 주변에 있는, 그리고 미국 정부의 어떤 속내를 드러낸 게 로스 장관이 한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요번에 이제 1차 이 체결된 걸 갖고서 뭐라고 했냐면,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앞에 두고 신뢰 구축 차원에서 1단계에 합의를 했다. 딱 그러니까 이제 딱 뭐 선전포고, 그리고 일시적 화해, 그렇지만 무한 갈등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미중 무역 전쟁 변수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대선 국면까지 쭉 갈 거고요. 미국의 이제 워싱턴 정가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쟁 중에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해 본 적이 없다 그러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전시 경제를 누가 잘 끌고 가느냐가 이제 2단계, 3단계 협의와 합의에서 분명히 우위를 차지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단계만 지금 이 뭐 합의를 한다는 소식에 IMF가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5.8에서 6.5로 올렸어요. 피치도 올리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향후 벌어질 전시 경제 싸움, 여기에 누가 잘 되느냐가 2차, 3차고요. 이 뭐 결국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의 국가 자본주의의 뭐 확장세를 어떻게 미국이 막아내느냐. 그다음에 지금 이거 뭐 1차적인 농산물, 뭐 공산물 이게 아니라 지금 중국 제조 2025가 얘기하는 의료, 바이오, 로봇, 뭐 여러 가지 뭐 우주 반도체까지 향후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를 이룰 부분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은 2단계, 3단계 전시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들이 계속 증가되면서 대선 전까지 가고요. 극적인 클라이막스는 재선 이후에, 재선이 된다면 재선 이후에 연출을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무역 분쟁이 변수에서 상수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식시장에서는 변수가 무서운 거지 상수가 무서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그 영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저 고문님께서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조용해지면서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무님께서는 지금 이제 조용해지면서 미중 모두 다가 그 경제 개선 쪽에 어떤 이 역할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아마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합의 이후에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미국은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재선을 해야지만 중국을 계속 더 압박해서 완전한 승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려면 예.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이 재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가 중요하고 지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예. 여기서 중국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악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나빠지고 나면 대통령 재선이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뭐 본인이 중국을 더 잘 공격하기 위해서도 지금은 중국과 화해할 필요가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재선될 때까지는 더 이상 중국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한 무역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중국이 쓸 수 있는 옵션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안정화시켜 놓고 나서 내년 재선 이후에 이제 앞으로 4년간 더 버틸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그때 가서 싸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이제 중국의 대도시의 큰 기업들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서는 생산을 계속 줄이는 구조 중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남는 고용은 뭐 저기 소비 서비스업 쪽으로 고용을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나 큰 기업들에서는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방의 중소도시들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가령 대기업이 이제 생산을 10% 줄여버리면 지방의 중소상공인들의 경우에 생산량이 7, 80%씩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며칠 전에 리커창 총리가 이 지방의 중소상공인들을 만나서 어떤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지준율을 낮추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 중심의 지금 성장을 올렸다가 지금 물량 증가를 시켜놨다가 예. 1년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난 다음에 공격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래서 중국은 확장 정책으로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확장 정책 안 들어가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저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문제를 이제 완화시키고 그쪽을 안정시켜 놓고 나서 그리고 이제 재선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경제 여건이 정말 좋으면 그 4년 더 해봅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중국이. 근데 그때 가서 1년 후에 중국 경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두 나라가 경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서로 간에 좀 양상은 다를 것 같아요. 미국도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달러와 약세를 통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신흥 국가들이 경제를 부양시키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쓰는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설비 투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주력을 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이 미국과 중국에서 성장의 동력이 핵심적인 동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두 나라가 안정 상태로 가면서 다른 나라에서 유럽과 일본과 신흥 국가에서 성장의 혜택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내 리스크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모님께 올해 3분기에 가계부채가 1,572조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3.9%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 다른 나라보다도 아무튼 그동안에도 상당히 많이 늘어왔고 그래서 구조가 상당히 안 좋은 형태인데 요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요 3.9%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 증가율이 항상 소득 증가율보다 높아서 문제인데 예. 3.9% 놓고 보면요 1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2016년 그동안에 워낙 뭐 예, 높았기 때문에. 2016년도 최고할 때 11.6%까지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가계별 이런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다는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질과 양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베이비 부머라는 55년에서 63년 사이에 이제 딱 중간점이 되는 60년생들이 내년에 이제 한갑을 맞으면서 이제 은퇴 시점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60세 이상의 지금 가계부채 증가율이요 9.9%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세대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는 지금 부채가 200%가 넘었습니다. 213%. 따라서 이쪽이 사실 굉장히 취약한 구조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특히 이제 3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 여기서도 지금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늘고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계부채를 할 때 굉장히 섹터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그런 핀셋 같은 이런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예. 계속적으로 이런 취약 지역에 대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하면 여기서 시작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60대 이상이 9.9% 넣는데 그 구성도 굉장히 나빠요. 비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게 지금 50.3%로 50%가 넘었습니다. 예. 따라서 부채의 양과 질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계층과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대책이 필요한 전체보다 가계부채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이것에 대응하는 금융자산은 또 2,200조입니다. 따라서 전체 가계부채가 갖고 있는 리스크로 대응하지 말고 섹터별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뭐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사였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 리스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기업 부분인데요. 한국은행이 국내 대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추가 하락할지도 모른다. 이런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기업 경기는 어떨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자 보상 배율이라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을 갖고서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원래는 8.8배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4.4배로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보니까 기업들 신용 등급 상승한 그 기업은 13개고요. 하락한 기업이 24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금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예상 부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여기가 굉장히 이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낮추면요. 신용 등급을 낮추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갑자기 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이 악순환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속속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고리를 어디서 끊어주느냐 이 부분이 내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년도 사실상 이제 반도체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뭐 50%까지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들은 또 그렇게 큰 약진을 못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개선과 어떤 경제의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19년과 비슷한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제 정책적인 또 접근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상무님께 내년도의 채권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은 제가 볼 때 내년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선진국을 포함해서 한국도 금리가 워낙 낮은 금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낮은 금리예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경기 좋아진다고 금리 올라가는 걸 방치할 거냐? 중앙은행들이 생각이 분명한 게 경기 좋아진다고 금리 올라가는 거 방치했다가 경기 금방 꺾인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이제 잡아놓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낮은 금리인데 여기서도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도 하고 뭐 더 이상 금리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가계 부채야 뭐 숫자상으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계 부채 이자 부담이 이미 소득을 짓누르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뭐 가계 설문조사한 겁니다만 이자 부담의 증가로 부채도 증가했고 금리를 낮춰봤자 어차피 이자 부담이 증가했는데 이것 때문에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비 증가율이 자꾸만 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부채 문제가 아니고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채의 숫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소득의 그러니까 플로우 문제로까지 들어간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금리를 더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리를 뭐 유럽처럼 일본처럼 제로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건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아마 지금 1.25 기준금리인데 1.0까지 낮추면 끝인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낮추는 거는 자본 유출 위험이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뭐 외환위기도 겪어본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원하는 어느 정도 금리를 줘야지만 자본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각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가계 부담을 뭐 줄여주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도 한국은행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낮추지 않겠는가 싶은데 예. 시장 금리는 그렇게 따라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금리는 크게 내년에 변수가 아닐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이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내릴 수는 있지만 그게 시장 금리 전체에다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일단 굉장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자주 출연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